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나온 증언 계속 파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체포하라 그리고 끌어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그 여부가 주목됐었는데 어제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지난 4일에 있었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싹 다 잡아들여라는 발언, 윤 대통령의, 그리고 방첩사로부터 나는 체포란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일단은 체포 명단이 국정원에 보관이 되어 있다. 14명이다. 지금 다른 증인들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어요. 14명이라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나도 반주를 즐기는 편인데 당시에 홍장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딱 보니 술을 마셨더라. 본인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조태용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얘기도 했지만 불리한 얘기도 좀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그런데 시청자들뿐 아니라 신문 독자들도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면 가령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우리가 보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지 않느냐. 내란제 프레임에 연결되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한동훈, 이재명 이런 우원식 이런 사람들을 체포해라. 이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쉽게 말하면 내란제 프레임을 씌우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 거예요. 하나는 곽종건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정언, 또 하나는 홍장원의 체포조 명단, 이 메모, 그것이 박순원에게 넘어가서 공개가 되면서 이른바 이것이 내란 아니냐 이래서 이 비상계엄 선포 3일 만에 내란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본격적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가 반드시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죠. 예. 현직 대통령을 그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은 수사기관의 장들이 반드시 체포하겠다 이러는데, 그래서 같은 경찰 같은 경우는 1인자, 2인자를 3인자인지 4인자일지 모르는 국수본부장이 불러가지고 구금을 시키고 구속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배후에는 그럼 누가 있느냐? 예.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국헌을 문란시킨 사람이 아니냐. 이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한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곽종건의 증언이라든가 홍장원의 메모가 오염이 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실제 보니까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헌법재판소 정문이 있기 전에는 오염이 됐다고 주장은 하지만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를 몰랐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오염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다 정문으로 나온 거예요. 영상도 공개가 되고 김병주, 이 박선원 사이에 곽종건이가 앉아가지고 울먹이면서 한 정언들, 그리고 처음에는 들어가 있는 인원을 요원을 빼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말이냐 이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임을 시키고 있는 게 보여졌고, 나중에는 박범계 앞에 앉아서 회유하는 사진까지 공개가 된 거 아니에요. 자, 이렇다 보니까 과연 이 정을 어디까지 신봉으로 믿을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홍장원이 메모는 다 합니다. 메모가 처음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본인이 메모한 것이 아니고 보좌관에게 시켜서 메모한 거다, 다시 고친 것이다, 나중에 자기가 가필한 것이다 해서 메모가 4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어느 것이 진짜 메모인 것이며 과연 그 메모는 정말 방첩사령관 여인영에게서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냐.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해요. 줄쭉 긋고 밑에 조국이라고 바꿔 쓰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끼리 아이디어를 모아서 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메모란 말이에요. 그런 메모를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불러줬어 했는데 왜 방첩사에게 들었느냐.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하니까 방첩사에게 협조하라 이랬는데 방첩사령관이 잘 알겠구나 이래서 전화를 하니까 여인영이가 친절하게 불러주더라. 그래서 그걸 메모를 했는데 자기가 밖에 나가서 그걸 적다 보니까
뭐 술을 한잔 한 모양이에요. 예. 이러니까 보좌관이 대신 적었다. 나중에 자기가 그거에 가피를 했다. 솔직히 이 정도 되면요. 선진 민주 중에서 아니 사법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라면 뭐 선진이든 후진이든 말할 것 없이 이런 정언은 처음부터 배치게 되어버립니다. 네. 오이미도도 그냥 한 번, 두 번 오이미던 게 아니에요. 이런 정언을 어디 쓰겠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김용균에 대한 형사재판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당사자가 다 부인을 하고 그리고 이게 신문조서라든가 뭐 참고인 진술조서라든가 이런 거 다 부인을 하니까 예. 검찰이 500명 이상 넘는 증인을 지금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하물며 김용현의 형사재판도 그런데 지금 전 변호사님, 예. 그 부분은 저희 방금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반부에 깊게 한번 그래요. 다루도록 그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딱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지금 정인 15명 했다가 한 명 빠지고 조지호 청장은 혈액암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래서 지금 14명 하고 마치려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변론기를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허영 교수 신동아 인터뷰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던데 그 허영 교수 같은 석학이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을 10개나 지금 지적을 해놓았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게. 예. 어떻게 대명천지의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 헌법재판소가 왜 이러느냐. 이게 법학계의 노벨상이 훔볼트상입니다. 그 훔볼트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분이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후반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짧게 답변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조태용 원장은 어제 나와서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 홍장원 차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메모도 여러 개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14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어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이 명단이 방첩사 부하 장군들, 부하 대령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명단과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말하는 그 명단이랑 일치한단 말이죠. 메모는 여러 개지만 신빙성은 자꾸 이렇게 지적은 되지만 어쨌든 명단은 최초 명단이 이 홍장원 명단인데 그렇다면 이 홍장원 국정원차장은 어떻게 14명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걸까?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내가 이 오염이 왜 위험한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커튼 뒤에 누군가가 지휘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이 진술이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커튼 뒤의 그 명령권자, 인형 조종자가 줄 단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든 진술들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염된 증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보세요. 내란죄로 지금 그 프레임을 덮어 씌웠잖아요. 예. 처음엔 내란죄가 아니었어요. 3일 만에 내란죄로 프레임을 덮어 씌우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관할이 아닌 서부법원에 냈고, 그리고 그 관련자들에 대한 장군들 대한 군 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를 해서 군 판사가 발부를 했고, 그리고 바깥에서도 영장 발부를 하고, 그 영장을 심사한 어느 판사도 그리고 어느 검찰관도 이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내란죄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내란죄가 성립이 되려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한 개,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내 같은 사람 딱 보고 이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헌법학자들, 헌법학자들은 오히려 대다수가 이건 내란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전 변호사님, 그 부분은 후반부에 아니 글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영장을 발부한 수많은 판사들, 청구를 한 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커튼 뒤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커튼 뒤에 그 조종자가 방금 말씀한 대로 홍정원 처장, 방첩사 아니 제가 이 모든 걸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까? 거짓말은 이 볼프 슈나이더가 쓴 이 독일 유명 언론인입니다. 이 볼프 슈나이더가 쓴 책을 읽어보면 거짓말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이고 예.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참말은 오히려 엉성합니다. 군데군데 이빨이 막 빠지고 뭔가 이게 믿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거짓말은 처음부터 이걸 제대로 오임을 시키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나는 그 윤 대통령이 적어도 나는 첩보에 채채도 끄집어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가령 어제 누구입니까? 조승현입니까? 예, 수방사 경비단장. 예, 수방사 1경비단장. 1경비단장이 내가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기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본인이 그냥 소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부하들에게 하달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또 결정적으로 재밌는 말을 해요. 대통령의 명령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맞아요. 얘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럼 못 이준우가, 들었다. 네, 대통령으로부터는. 이준우가 예. 뭐 자기가 그런 명령을 만들어낸 겁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나는 지금 가령 헌법재판소가 나 이때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어느 편을 들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이거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이 기본적으로 형사재판 절차를 다 거쳐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면 그걸 받아서 하면 됩니다.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 절차가 있는 동안에는 이 내란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는 중지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답에 근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불과 정인 14명만으로 예. 자기들이 사실관계를 다 판단해 버리겠다. 헌법재판소하고 대부분은 최종 판단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인데. 아니 그런데 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내란죄다 이렇게 판단을 다 해버리잖아요. 물론 내란죄는 내란 행위다. 예, 내란죄는 탄핵 수준에 빠지게 되고 내란 행위라는 자체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기본 행위입니다. 그게 거기서 좀 가져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예. 만약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면 앞으로 그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다른 하급심 법원들 그리고 수사 당국들 뭐 특검도 지금 내란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거기에 기속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측의 변호, 대리인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도우미가 아니라 엑스맨이다 이런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계리 변호사, 최근에는 이제 재판부와 감정 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연출됐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제 재판부를 김계리 자극하는 변호사가 모습을 보이는 거는 소송의 결과에서 나쁜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아니 예. 저는 김계리 변호사를 그 일부러 옹호할 그 이유는 없어요. 난 그런데 그분도 잘 모르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김계리 변호사였다 같으면 내 술집에 던져버렸다. 무슨 이런 재판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바뀌었어요. 가령 그걸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거나 그 증언과 거기엔 진술조서와 다른 증언이 예. 심판정 안에서 증언으로 나왔다면 그 증거 능력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판 중심주의. 예. 헌법재판소에 공보관이라는 자가 천재윤 공보관입니다. 이분이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 우리는 일반 형사법정과는 다르다. 19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에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사자가 부인해도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다. 피신을 검사 작성의 피신을 피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쓰겠다. 그러면 2020년에 개정이 된 형사소송법 어떻게 되느냐 기자들이 물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피신으로 쓰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 우리는 헌법재판소다. 뭐 헌법재판소는 법 위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헌법재판소는 법 위에 있느냐. 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정거법 자체가 바뀌어 있는데 인권의 최후 보루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제도가 왜 있는 거예요? 인권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헌법소원 제도를 만들어 놓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판단을 해주는 곳입니다. 예.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데 이 헌법재판소가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게 2020년인데 네.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를 바꿔놓았는데 그걸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1917년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공보관이 얘기를 하는데도 헌법재판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대명천지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허영 교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 점을 역시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네. 정 변호사님, 방금 이제 논리적인 지적이셨습니다. 예. 근데 이런 논리적인 지적뿐만 아니라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성향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얘기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의 그 언성을 높이는 그런 약간 짜증 섞인 그런 목소리라든지 보통은 이제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 혹시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었다 해도 어제 김배리 변호사가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증거법을 무시하느냐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예. 아마 화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평의를 다시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 문영배가 뒤로 밀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김계리 변호사가 당연히 따지면 안 하죠. 그 법률가로서는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안 따진다 그러면 법률가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령 이런 식으로 빨리 재판을 서두르고 해서 가령 뭐 대통령을 탄핵을 하든 아니면 기각을 하든 예. 어떤 결정문이 나왔다고 합시다. 결정문이 나오면 그 결정문이 대중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헌법재판은 헌법학 교과서를 딱 펴주라고 보면 그 특성이 뭔가 하면 1번 정치 순화적 판결이다. 이래 놓았습니다. 그렇게 예. 적혀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그 국민의 사고와 함께 호흡을 해야 된다. 그 정치적 사고와 함께 호흡을 하라.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이 국민들의 어떤 요구, 정치적 요구 이걸 순화를 시켜주는 것. 그래서 정치 순화적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을 결정문으로 설득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절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피고인이 아니죠. 피신청인의 인권을 예. 형사법정에 잡범보다도 못하게 대우를 하면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어요? 가령 뭐 3대 7이든 4대 6이든 5대 5든 편이 나눠져가 있답시다. 예. 그 소수로 지금 밀려 있단 말이에요. 예. 윤 대통령 쪽은 그러면 아무리 소수로 밀려 있지만은 소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각의 지금 여론조사로 한 4대 6 나와요. 예, 맞아요. 더 이상 보수적인 분들의 그 여론이 높아졌다가 다시 윤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이제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정체 상태까지는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등할 겁니다, 그건요. 저는 다시 반등한다고 봐요. 반등한다고 보죠. 그러니까 더 당장 올라가지 않으니까 중대 결심이란 표현을 썼어요. 혹시 이게 탄핵이 인용이 돼버려 가지고 그러는 거 파면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명예롭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동정표를 얻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이 얘기를 조갑재 보수 논객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그분 뒤에 특히 보수 논객이라는 말은 붙이지 마십시오. 보수 논객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됩니다. 그분 그렇게 유명한 뭐 어떻든 보수 논객이란 말은 그 누가 시험 쳐서 뭐 보수 논객이라고 합격증을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논객이니 이런 말은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갑재 신성과 생각이 다르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보기로는 나는 보수 논객이라고 하면 나는 보수 논객 안 하겠어요. 그분이 보수 논객이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보수 논객 하기 싫어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이 문제에서 그분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런 거예요. 뭐 어떻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라는 개념에 너무나 어긋나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예. 뭐 어떻든 지금 이 결정문이 나오면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재판을 심리를 하는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피고인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 반박할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그 기회를 계속 잘라버리고 뭐 시간만 쉽게 말하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윤석열 파면할 거야. 이렇게 시간이 쪼개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그렇게 의심이 된다. 아니 그 결정문에 누가 승복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런 결정문이 나오게 된다면 절차적으로 충분히 다뤄주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못 이래서 받아들여진다. 또 이래서 내막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흘러나온 얘기처럼 사실은 6대2인데 나머지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만장일치로 파면하는 식으로 하자. 예. 또 이런 식으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요. 나는 이번 그 탄핵 재판은 나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번 탄핵 재판의 결정문은 앞으로 여기에 여기에 관련된 재판관 8명의 각 의견들, 소수 의견들까지 역사에 기록돼서 역사에서 매질당할 사람은 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남은 판결문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들었고요. 민주당으로도 좀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지사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포용, 단합이란 얘기 계속해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의견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 지금 김부겸 총리도 지금 다시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명분이 뭐냐. 네. 명분이 참 재밌어요. 신문을 보니까 뭐 그 김경수, 이재명 두 사람이 입에서 아주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헌정수호 세력이 연대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저쪽은 내란 세력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앞으로 역사책에 이번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두고 누구의 난이냐. 이 내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의 옛날 임꺽정의 난 이런 식으로 누구의 난이라고 역사책에 적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윤석열이 난이냐, 아니면 이재명이 난이냐, 아니면 뭐 오동훈이 난이냐, 아니면 검찰총장하고 있는 심우정이 난이냐. 저는 앞으로 두고 보고 싶어요. 이게 누구의 난인지, 난 두고 보면 반드시 정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원책 변호사님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심우정, 이렇게 오동훈, 이재명 이렇게 그 사람들은 심우정, 오동훈은 이렇게 하수인들이고, 얇은 이렇게 틀을, 그러니까 얇은 한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지금 못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뭔지 압니까? 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관할 또 아닌 서부법원에 청구를 했느냐? 전 변호사님, 그 이 점은 말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여러 번 앞으로. 반복하셨고요. 예.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통합행보. 이런 것이 그냥 넘어가니까 내가 이게 이재명이 난이냐, 민주당이 그 난이냐, 얘기를 오동훈이 하시는 난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 말씀대로라도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내 세력 다 껴안고, 그러니까 그래, 지금 중도층 확장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것이 예. 이제 첫째 조건이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자기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항소심이 뭐 3월 중순 빠르면 12일 늦으면 19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거 안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남아 있다. 그렇죠. 예. 자기는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5월 초 대선 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상으로. 그래서 5월 중순. 자기는 설령 2심에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남아 있다면 나는 출마할 테니까 대법원 재판 연기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겠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정수호 세력이 연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어요. 헌정을 정말 파괴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들은 헌정을 수호하는 세력끼리 연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에다 김경수도 합치고 그리고 뭐 김부겸? 예, 대구의 김부겸도 하고 삼총들도 이제 앞으로 정세균, 뭐 이낙연 한테 경쟁자였지만 이런 분들도 다 합치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야권이 거두들 거기에다가 또 뭐 제야에 있는 유시민도 더하고 이거 다 더하면 좋겠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자기가 거기서 이제 유일 후보로 예, 그 떠받들어져서 대권을 잡으면 누가 그 자기에게 뭐 8개 재판 뭐 12개 범죄 혐의로 그리고 뭔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네.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하겠느냐. 네.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건 헌정 소호 세력이 누구냐 하는 것은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과 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보세요. 최근에 여론이 좀 더. 예. 갤럽 여론조사 내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뿐 아니라 예. 뭐 가령 이쪽에 이재명과 나란히 세운 사람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이잖아요. 네, 한동훈. 뭐, 네, 예. 기타 등등 한동훈도 있고 뭐 1%밖에 안 되는 이준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 이제 뭐 그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건 다 빼고 지금 넣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재명,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아마 김문수 거기다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뭐 나경원 정도가 출마 선언을 하면 들어갈지도 또 모르겠어요. 예. 이제 이런 사람들 그건 하나같이 안 보세요. 그 오늘 갤럽 여론조사 참 재밌어요. 그러면 저희 3분 정도 남아 예, 있습니다. 지지하는 숫자보다 예. 절대 이 사람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모두가 다. 모두가 그 말은 네.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사회가 첫째 그만큼 찢겨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두 번째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이 유일한 후보로 지금 그게 돼가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거의 보면 그렇죠. 예. 만약에 예. 이쪽에서 유일 후보로 김문수라든가 홍준표 이런 분들이 한 명이 나와서 1대1로 되면 아마 이재명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못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저나 정 변호사님, 최근에 국민의힘 흔히 대선 잠룡으로 평가되는 분들의 보폭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선의 대자도 꺼내면 안 된다 이러면서도 최근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국회에서 보셨잖아요. 한 50명쯤 왔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정도 세과시를 했고 최근에 김문수 장관의 행보도 대선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막 만나고 다니는 분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2월 곧 있으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계속 측근들이 보폭을 공간을 넓히고 있어요. 아니 예. 이제 지금 살아있는 후보는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이 홍준표 그리고 서울시장 하고 있는 오세훈 제가 보기로는 거기다 김문수 이 세 분 정도지 나머지는 이미 그 정치적으로 큰 흠이 생겨버렸거나 그럼 이제 오세훈 또 앞으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명태균 얘기. 명태균 사건을 예.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도 아마 이게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뭐 20일 안에 후보를 결정하고 40일 동안 대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모두가 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 그럼 김문수 장관도 가능성이 아주 있다. 아유, 경쟁력도 있을 상당하죠. 수 있다. 상당히 왜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둘로 딱 쪼개 있잖아요. 예. 쪼개 있으면 이쪽에 그 가령 윤석열 대통령 혹은 그 앞에 뭐 그 윤석열 대통령 떠나서 난 보수파다 이런 어떤 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연히 김문수 쪽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닌 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야 이번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손들어주고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손들어주면 게임 끝나. 알겠습니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끝난 게임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반대편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친노 세력을 받아들이고 친문 세력까지 받아들이면 게임 끝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다 도덕성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원책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은 다음 주에 더 이거요. 깊은 이야기. 도덕성이 흔들리면 예. 그 뿌리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나중에 쓰러집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전원책 훈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